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저는 사진 몇 장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백화점에서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다 뭔지 설명 좀 해줄래요? 들킨 사람은 분명 그였는데 외려 큰 소리를 친 건 남편이었어요. 너 지금 미쳤어? 어딜 감히 남편 뒤를 캐고 다녀? 그 소란을 듣고 안방에서 걸어 나온 시어머니는 아들의 잘못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매섭게 노려본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어요. 감히 내 귀한 아들한테 눈을 부라려? 남자가 살다 보면 한눈 좀 팔 수도 있지. 내 아들 집에서 엉켜 사는 주제에 당장 이혼하고 나가. 얹혀 사는 주제라니. 내 아들 집이라니. 저는 끓어오르는 말을 목구멍 아래로 꾹 눌러 삼켰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저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질 그날까지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을 생각이었으니까요. 좋아요. 어머님, 그렇게 원하시는 이혼해드리죠. 대신 그 전에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두죠. 이 집에서 짐을 싸야 할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을바람이 창틈을 비집고 들어오던 그 저녁, 저는 거실 소파에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진 거실은 차분하다 못해 시렸고 구석에 놓인 낡은 벽시계만이 규칙적으로 딸깍이며 정막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무릎 위에 올려둔 제 손이 자꾸만 떨려서 저는 그 손을 다른 손으로 가만히 감싸쥐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그래도 저는 흐트러진 매무새 하나 없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무너지는 모습만은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테이블 위에는 사진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낮에 오랜 친구가 조심스럽게 보내준 것이었죠. 차마 입으로 옮기지 못하고 사진만 보낸 그 친구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지 저는 화면을 처음 열어보던 순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민호, 그 곁에 팔짱을 끼고 선 낯선 젊은 여자. 얼굴은 흐릿하게 비껴 찍혔지만 남편이 그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선명했습니다. 저를 향해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눈빛이었어요. 소파 옆 작은 협탁 위에는 친정엄마가 물려주신 낡은 자개 보석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월의 빛이 바랜 자개 무늬를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내리자 차갑던 마음 한구석이 잠시나마 따뜻해졌어요. 시어머니는 그 보석함을 볼 때마다 촌스러운 친정 물건을 어디 거실에까지 내놓느냐며 혀를 차셨지만 저는 한 번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손때가 묻은 유일한 물건이었으니까요. 안방에 시어머니가 계신 이 집에서 그 보석함만이 온전히 제 편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에서 도어락이 풀리는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곧이어 민호가 수투자락을 휘날리며 거실로 들어섰어요.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끝내고 온 사람처럼 어깨를 한껏 세운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낯선 향수 냄새가 함께 풍겨왔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흔적이 그의 몸에 그대로 배어 있었어요. 여보, 민호 씨. 저는 떨리는 속을 누르고 최대한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여기 좀 앉아보세요. 그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소파 앞에 섰습니다. 저는 한 박자 숨을 고른 뒤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그의 앞으로 조용히 밀어 놓았어요. 손끝이 사진 모서리에 닿는 순간까지도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사진을 내려다본 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를 잃었습니다. 사진을 집어드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제 눈에도 보였어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그는 이내 눈시울을 붉히더니 갑자기 사진을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딜 감히 남편 뒤를 캐고 다녀. 저는 그 호통에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사람의 다급함이 고스란히 읽혔어요. 캐고 다닌 게 아니에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당신이 그 어린 여자한테 어떤 눈빛을 보내고 있었는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비즈니스로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사진 몇 장 가지고 사람을 무슨 파렴치한 취급을 해?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들킨 사람이 되레 큰 소리를 치는 그 뻔뻔함 앞에서 저는 차라리 헛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제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만 바닥으로 미끄러졌어요. 지난 5년이었습니다. 저는 늘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었어요. 잘못한 일이 없어도 집안의 평화를 위해 고개를 숙였고 서운한 마음이 차올라도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서로의 손을 잡고 늙어가는 그런 부부가 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이렇게 짓밟힐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상하리만치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이 사람에게 더는 아무런 기대도 남아있지 않다는 서늘한 깨달음이었어요. 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순간에 뚝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저녁 처음 알았습니다. 박민호. 저는 그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 비겁한 사람이네요. 그가 무어라 대꾸하려 입을 열었지만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한 듯 그저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늘 어머니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치던 사람이 정작 제 앞에서는 변변한 말 한마디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마른 낙엽들이 바람에 쓸려가는 소리가 사락사락 들려왔습니다. 저는 다시 보석함 위에 손을 얹었어요. 차갑게 식은 자개의 감촉이 어쩐지 오늘만큼은 저를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는 속으로 가만히 불러보았어요. 이 밤이 지나면 무엇이 달라질지 그때의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은 무릎 꿇고 사과하며 살지 않겠다는 것. 그 작은 다짐 하나가 무너진 가슴 한복판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을 가른 것은 안방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슬리퍼 소리였습니다. 또각또각 바닥을 끄는 그 소리가 거실로 가까워질수록 저는 또 한 번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화려한 카디건을 걸친 시어머니가 안방 문을 열고 위압적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거실에 흩어진 사진들을 힐끗 내려다본 그분의 시선은 그러나 아들에게로는 단 한 번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 매서운 눈길은 곧장 저에게로 꽂혔어요. 이 밤중에 무슨 소란이야. 시어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민호의 앞을 가로막듯 섰습니다. 마치 아들을 제 소나기에서 지켜내겠다는 듯한 자세였어요. 쇳소리 섞인 그 숨소리만으로도 거실의 공기가 한층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한눈 좀 팔 수도 있는 거지. 어디서 이런 쥐꼬리만 한 일로 유세를 떨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진을 보셨으면서도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뻔히 아시면서도 그분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며느리를 향한 책망이었어요. 민호는 그 사이 슬그머니 어머니의 등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손톱만 뜯어대는 그 모습이
다 큰 사내라기엔 너무도 초라했어요. 자신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어머니 앞에서는 끝내 입을 다무는 비겁한 침묵이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이 모든 오해가 풀릴 텐데도 그는 그 한마디가 가져올 어머니의 실망이 더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가 한 짓을 보고도 그 말씀이 나오세요? 제 가슴이 이렇게 찢어지는 건 안 보이시냐고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억울하면 너도 돈을 벌어왔어야지. 내 귀한 아들이 피땀 흘려 차려준 이 좋은 집에서 손끝 하나 까딱 않고 얹혀 사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샹들리에의 화려한 불빛이 그분의 번들거리는 눈동자 위에서 번쩍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얹혀 산다는 말, 피땀 흘려 차려준 집이라는 말, 그 모든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착각 위에 세워진 것인지 이분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지어낸 그럴듯한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 위에 올라타 저렇게 당당하게 소리를 지르고 계신 거였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가 어느 순간 그 자리에 깊은 가련함이 들어찼습니다. 진실을 모르는 사람만큼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끓어오르는 말들을 목구멍 아래로 천천히 눌러 삼켰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어요. 식충이 같은 며느리, 더는 이 집에 둘 수 없다. 당장 이혼하고 몸만 나가. 그 한마디가 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등 뒤에 숨어있던 민호가 그제야 다급하게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일단 좀 진정해요. 그러더니 그는 저를 향해 떨리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주야, 너 진짜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협박처럼 들리는 그 물음 속에 저는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똑똑히 읽어냈습니다. 이혼이 정말 현실이 되면 그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한 무언가가 함께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그 속내를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진실을 고백할 용기가 그에게는 눈곱만큼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눈물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우리만치 차분해진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마주 보았어요. 더 이상 매달릴 이유도 사과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 삼켜온 말들이 이제는 단단한 결심이 되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손끝에 떨림이 멎어 있었어요. 마음을 정하고 나니 오히려 거짓말처럼 평온해졌습니다. 좋아요. 어머님,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 뜻대로 이혼해 드릴게요. 대신 내일 아침에 함께 법원으로 가시죠. 서로 합의했으니 미룰 것도 없잖아요. 순순히 그것도 먼저 이혼을 받아들이는 제 모습의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울며불며 매달릴 줄 알았는데 도리어 담담하게 나오니 그 차분함이 외려 못마땅하신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며느리가 제 발로 나가주겠다니 그분에게는 그보다 반가운 일이 없었겠지요. 민호만이 사색이 된 얼굴로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쪽도 말리지 못하고 그저 두 손만 떨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이혼을 막고 싶어도 막으려면 진실을 꺼내야 하니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다시 딸깍이며 초침을 옮겼습니다. 저는 협탁 위 작의 보석함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차가운 작의 무늬가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속으로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걸음을 떼려 해요. 무릎 꿇고 빌며 살던 그 긴 세월에 오늘 밤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닐 거예요. 그 사실이 슬프기보다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그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법원으로 향했고 서로 합의한 절차였기에 서류 접수는 10여 분 만에 끝이 났어요. 접수 창구의 직원은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고 도장이 찍히고 종이 한 장이 접수되는 그 짧은 순간에 5년의 결혼 생활이 법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때는 평생을 약속했던 사람과 마주 앉아 이런 종이에 도장을 찍게 될 줄 결혼식 날에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각자 집으로 흩어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당연하다는 듯 이 집으로 돌아오셨고 민호 역시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채 어머니의 뒤를 따랐어요. 남남이 되었다면서도 한 지붕 아래 그대로 머무는 누가 봐도 기묘한 동거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까닭은 단순했어요. 시어머님은 이 집을 당연히 아들 소유로 알고 계셨고 그러니 며느리가 나가야지 당신과 아들이 나갈 이유는 없다고 여기셨던 겁니다. 민호는 그 착각을 바로잡을 용기가 없어 입을 다물었고요. 결국 떠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두고 세 사람의 어긋난 셈법이 한 식탁 위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어둠이 대형 창문 너머로 짙게 깔렸습니다. 노란 펜던트 조명만이 식탁 위를 둥글게 비추는 가운데 세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말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갈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국과 몇 가지 나물, 갓 지은 밥. 손에 익은 일이라 마음이 흔들려도 손끝은 차분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으면서도 저는 이 풍경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새삼 곱씹었어요. 오전에 법적으로 남이 된 세 사람이 저녁이 되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으니까요. 서류 접수까지 다 끝냈으니 이제 너는 내 아들 인생에서 완전히 남이다. 시어머님이 숟가락을 들며 먼저 입을 떼셨어요. 짐 쌀 준비는 하고 있는 거지? 저는 고개를 살짝 숙여 국을 한술 떠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매끄럽게 대답했어요. 오늘 메뉴는 조금 담백하게 준비했어요. 간이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제 평온한 태도가 의외였는지 시어머님은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코웃음을 치며 밥을 크게 한술 뜨셨어요. 내 아들 집에서 마지막으로 얻어먹는 밥치고는 나쁘지 않구나. 설마 뻔뻔하게 며칠씩 더 버틸 생각은 아니겠지?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그저 옅게 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려주는 밥상이라는 그 말이 제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으니까요. 식탁 맞은편의 민호는 좀처럼 밥을 넘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가끔씩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정적 사이로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그는 자꾸만 물컵을 들어 입을 죽였고 어머니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황급히 시선을 밥그릇으로 떨구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압박과 그것을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하는 비겁함 사이에서 그는 산채로 짓눌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면 일이 이토록 커지지는 않을 텐데 그는 끝끝내 그 쉬운 길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민호, 너는 왜 밥을 그렇게 깨작거려? 시어머님이 아들의 등을 툭툭 두드리셨어요. 회사가 요즘 워낙 잘 나가니 피곤해서 그런 거지. 우리 아들이 사장 노릇하느라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아.
그 말에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가 어찌나 어색하던지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어요. 회사가 잘 나간다니, 사장 노릇이라니,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가 실제로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고 계셨다면 시어머님은 결코 저런 말씀을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각자의 거짓 위에서 서로를 한껏 추켜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묵묵히 식사를 이어가며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아들이 마련해준 성에 산다고 믿고, 한 사람은 그 믿음을 깨뜨릴 용기가 없어 떨고 있는 식탁. 이보다 더 기괴한 만찬이 또 있을까요? 가슴 한편이 시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평정이 차올랐습니다. 분노에 휩쓸려 모든 것을 쏟아내고 싶은 충동을 저는 끝내 누르고 또 눌렀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마디라도 내뱉는 순간 제가 지난 5년을 견뎌온 의미가 사라질 테니까요.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참으면 되었습니다. 입안의 밥알을 천천히 씹으며 저는 제 안에 들끓는 마음을 차분한 호흡으로 가라앉혔어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참아내는 일이 오늘만큼은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끝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창밖에서 쓸쓸한 밤바람이 불어와 유리창을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어느새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밥그릇을 비우셨어요. 저는 빈 그릇들을 하나둘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제가 차린 밥상 받으실 일이 없으실 테니 오늘 많이 드셔두세요, 어머님. 뼈 있는 그 한마디를 시어머님은 또 당신 좋을 대로 알아들으셨습니다. 그래, 내일이면 너는 이 집에서 사라질 테니 그게 맞다며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도자기 그릇들을 차곡차곡 포개며 옅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울리던 밤이었어요. 폭풍이 치기 직전에 고요란 어쩌면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기 전 저는 거실 협탁 위에 놓인 자개 보석함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자개 무늬가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두 사람은 끝내 알지 못하겠지요. 시어머님은 그저 며느리의 촌스러운 친정 물건쯤으로만 여기실 테고요. 내일 아침 이 평온한 식탁 위에 어떤 진실이 떨어져 내릴지 짐작도 못하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 너머로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님의 흡족한 콧노래가 오래도록 이어졌어요. 이튿날 아침 거실 깊숙이 햇살이 들어찼습니다. 식탁 위에는 간밤에 마시다 만 찻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저는 그 앞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따뜻한 김이 손끝을 간지리는 그 평화로운 아침이 곧 어떤 풍경으로 바뀔지 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어머님이 가방을 손에 든 채 성큼성큼 걸어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그 가방을 소파 위로 휙 내던지셨습니다. 귀가 먹었니? 서류까지 다 냈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지. 왜 아직도 가방 하나 안 싸고 얼쩡거려. 악다구니에 가까운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들고 있던 찻잔을 받침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분 앞에서 마음 놓고 지어보는 미소였습니다. 어머님, 착각이 너무 심하시네요. 제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맑고 또렷했습니다. 시어머님의 표정이 순간 멈칫했어요. 나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과 민호 씨예요.
여기 제 집이거든요. 거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실성을 했나? 내 아들이 성공해서 떡하니 장만한 이 좋은 집을 어디서 내 집이라고 해? 민호야, 어서 이리 와서 말 좀 해봐라. 이 사람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니? 소파 옆에 서 있던 민호는 어머니의 부름에도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는 그 모습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한참 만에 그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주 말이 맞아요. 이 집 민주 거예요. 나 대표 아니에요. 시어머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르르 가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다른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대리석 위로 차가 검붉게 번져나갔어요. 그분은 떨리는 눈으로 아들과 저를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평생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믿음이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입술이 달싹였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못했고 그저 거친 숨소리만 가쁘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협탁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님이 그토록 촌스럽다 타박하시던 친정엄마의 낡은 자개 보석함. 저는 그 뚜껑을 가만히 열었어요. 그 안에는 폐물이 아니라 가지런히 접힌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두 사람이 장식품쯤으로 여겨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보석함 속에 모든 진실이 고이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을 꺼내 식탁 위에 한 장 한 장 펼쳐 놓았습니다. 보세요, 어머님. 이 집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주 박민주. 제 이름 석자 똑똑히 보이시죠?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이 집은 제 명의였어요. 시어머님은 서류를 향해 손을 뻗었다가 차마 만지지도 못하고 손을 부르르 떠셨습니다. 안경 너머로 그 작은 글자들을 몇 번이고 더듬어 읽으시는 동안 얼굴빛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민호 씨가 사장이라고 큰 소리치던 그 회사요. 그거 제 친정 엄마가 세우신 재단의 자회사예요. 민호 씨는 그 회사의 대표가 아니라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던 직원이었고요. 이사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내보낼 수 있는 자리였죠. 거실에는 민호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박민호 씨가 어머님께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잘난 아들로 보이고 싶어서 장모가 마련해준 집과 자리를 제 능력으로 일군 것처럼 꾸며댄 거죠. 그 허세 하나 때문에 어머님은 5년 내내 헛다리를 짚으신 거고요. 마침내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수많은 모욕을 묵묵히 견뎌온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잘난 어머니인 양목을 꼿꼿이 세우시던 분이 자식이 친 거짓말의 실체 앞에서 사르르 허물어지는 모습.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통쾌함에 취하지 않았어요. 통쾌함보다 먼저 차오른 것은 돌아가신 엄마를 향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살아생전 그토록 강단 있고 고드셨던 우리 엄마. 사위의 허세도 사돈의 물에도 끝내보지 못하고 떠나신 엄마를 떠올리니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엄마, 보고 계시죠? 엄마가 남겨주신 이 집에서 이제야 제가 제대로 숨을 쉬어요. 저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무너진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충격에 넋이 나갔고 한 사람은 죄책감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펼쳐놓았던 서류들을 다시 차분하게 끌어모았어요. 진짜 응징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집안의 공기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그 오전, 저는 외투를 챙겨 입고 조용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넋이 나간 시어머님과 고개를 들지 못하는 민호를 거실에 남겨둔 채였어요.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이미 한 사람이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혜수, 제 오랜 친구이자 친정엄마가 살아계실 적부터 우리 집안의 법률을 도맡아 온 든든한 변호사였습니다. 엄마는 생전에 혜수를 꼭 친딸처럼 여기셨고 혜수 역시 엄마를 두 번째 어머니라 부르며 따랐어요. 그러니 이 일에 누구보다 발벗고 나서 줄 사람도 혜수였습니다. 많이 기다렸지. 제가 자리에 앉자 혜수가 빙긋 웃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창으로 비껴들었지만 테이블 위에 차곡차곡 쌓이는 서류들은 더없이 냉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혜수는 등기부 사본과 재단 관련 증명서를 하나하나 펼쳐놓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민주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 오만한 사람들 밑에서 5년을 어떻게 그렇게 숨죽이고 살았니? 솔직히 나라면 진작 다 엎어버렸을 거야. 엎을 수가 없었지. 저는 차가운 유리잔을 손끝으로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이혼 도장 찍기 전에 내가 가진 패를 보였으면 민호가 절대 순순히 놓아주지 않았을 테니까. 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한 가지를 짚어주었습니다. 그게 신의 한 수였어. 너희는 협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잖아. 합의로 도장을 찍은 이상 민호는 이제 와서 재산을 나누자고 할 명분이 없어. 애초에 분할을 청구하려면 이 집과 회사가 자기 거라고 우겨야 하는데 그 순간 어머니한테 거짓말한 게 다 들통나니까. 제 발등을 제가 찍는 셈이지. 결국 그 사람 허세가 너를 지켜준 거야.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민호의 허세가 결국 자신의 손발을 묶는 족쇄가 되었다니 이보다 더 우스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말인데. 혜수가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조사하다가 흥미로운 걸 찾았어. 박민호가 그 젊은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사채까지 끌어다 썼더라고. 액수가 무려 2억 원이야. 명품이며 선물이며 이체 내역이랑 영수증을 내가 다 확보해뒀어. 2억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또렷하게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 사람은 제 친정엄마가 마련해준 집에 살면서 정작 그 돈으로는 다른 여자에게 사치를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백화점에서 그 어린 여자를 바라보던 민호의 눈빛이 다시 떠올라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 분노는 곧 서늘하고 명료한 계획으로 바뀌었어요. 감정에 휩쓸려 소리를 지르는 것은 하수나 하는 일이죠. 진짜 응징은 차갑고 조용하게 그러나 빠져나갈 틈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법입니다. 혜수야. 저는 그 사채 서류를 손끝으로 가만히 끌어당겼어요. 이 빚 나중에 내가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잘 묶어둬. 함부로 정리되게 두지 말고. 이게 그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 무기가 될 테니까. 제 말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들은 혜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굳이 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랜 세월 서로를 알아온 사이였으니까요. 혜수는 그 서류를 다시 가지런히 정리하며 채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평생을 올가맬 수 있는지 짧게 일러주었습니다. 듣고 있자니 민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사랑이 결국 그의 발목을 채우는 쇠사슬이 되리라는 게 분명해졌어요.
혜수는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이틀 안에 집을 비우라는 정식 퇴거 통고서야. 내일 오전 중으로 그 집에 정확하게 배달되도록 해뒀어. 소유주가 거주자에게 보내는 적법한 통고라. 법적으로 단 한 군데도 빈틈이 없어. 명의가 너로 분명하게 되어 있으니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지. 이제 진짜 법이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주자. 저는 펜을 들어 통고서 하단에 또박또박 제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박민주. 그 세 글자를 쓰는 손끝이 짜릿하게 떨려왔어요. 5년 동안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온갖 비위를 맞추며 살아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마다 부엌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작은 실수에도 몇 시간씩 잔소리를 들으며 그래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버텨온 날들이었어요. 그 모든 인내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이 한 장의 서류로 증명해 보일 참이었습니다. 착한 며느리 노릇은 이제 끝이었어요.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고 법이라는 가장 정당하고 단단한 힘으로 저들을 마주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묵직하게 차올랐습니다. 엄마,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엄마가 평생을 바쳐 일군 그 소중한 것들을 저는 단 한 조각도 저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않을 거예요. 엄마 딸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부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거리의 풍경이 흘러갔지만 이 작은 테이블 위에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반격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머리맡에 둔 핸드폰의 알림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친척들과 동네 부녀의 단체방에 밤사이 수십 개의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발신인은 시어머님이었습니다. 글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데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교묘한 사기를 쳐서 멀쩡한 아들 집을 가로채고 늙은 시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쫓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정반대인데도 그분은 마치 자신이 천하의 몹쓸 며느리에게 당한 가련한 피해자인 양글을 써내려 가셨습니다. 어떤 글에는 눈물을 흘리는 모양의 그림까지 붙어 있었고 그 아래로는 이웃들이 며느리를 욕하는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밤새 그 거짓말을 퍼나르느라 얼마나 분주하셨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화가 나기보다 차라리 한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이미 다 밝혀졌는데도 끝까지 거짓에 매달리는 그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안쓰러움도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차분히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오니 창밖은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을 아침의 서늘한 기운이 유리창을 타고 스며들어 집 안 전체가 칙칙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자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고요한 부엌을 채웠어요. 그때 등 뒤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님이 부엌으로 들어서며 다짜고짜 눈을 부라리셨어요. 뻔뻔하게 아직도 밥을 차려? 동네방네 다 소문냈다. 너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저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가만히 손을 넣었습니다.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조용히 눌렀어요. 작은 진동이 손끝에 전해지는 순간 저는 비로소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이분이 내뱉는 모든 말은 고스란히 증거로 남을 테니까요. 어머님, 저는 최대한 정돈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그렇게 함부로 퍼뜨리시면
나중에 법적으로 큰 책임을 지셔야 해요. 지금이라도 멈추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차분한 경고가 도리어 불에 기름을 부은 듯 했습니다. 시어머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책임? 너가 지금 누굴 협박하는 거야? 쇳소리 섞인 거친 호흡이 부엌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분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끝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어요. 애 하나 못 낳아서 대를 끊어놓은 주제에 어디서 집주인 행세야? 내 아들이 너 같은 사람 만나서 자식 하나 못 본 게 얼마나 한이 되는지 알기나 해? 순간 제 손에 들린 뒤집개가 멈췄습니다. 애를 낳지 못한 것. 그것은 제 평생의 가장 깊고 아픈 상처였어요. 결혼 후 몇 해 동안 저는 그 일로 병원을 수없이 드나들었고 그때마다 차오르는 절망을 홀로 사겨야 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지만 시댁에서는 늘 그 모든 책임을 제게만 돌렸어요. 수없이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게 했던 입에 올리기조차 힘든 그 아픔을 시어머님은 지금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후벼 파고 계셨습니다. 싱크대 모서리를 움켜쥔 제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만큼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어요. 눈앞이 아득해지고 귓속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돌아서서 무어라 쏘아붙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어요. 주머니 속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는 녹음. 지금 이 순간 흘러나오는 이 모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머지않아 이분을 올감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친정엄마가 이 모습을 보셨다면 가슴을 치며 우셨을 그 폭언을 저는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차곡차곡 담아두었습니다. 분노에 휩쓸려 지금 무너지면 지난 5년의 인내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 거예요. 가장 아플 때일수록 더 차갑게, 더 또렷하게. 저는 속으로 그 말을 몇 번이고 되뇌며 폭풍 같은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내 아들이 너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한 걸 생각하면 속이 다 뒤집힌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해. 시어머님은 끝내 악다구니를 쏟아내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집개를 내려놓고 그분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그러고는 더없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방금 하신 그 말씀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까요. 제 눈빛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셨는지 시어머님은 순간 흠칫하며 말문이 막히셨어요. 평소 같으면 더 큰 소리로 받아쳤을 뿐이 어쩐 일인지 저를 빤히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며느리의 그 차분함이 도리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곧 그 불안을 떨쳐내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부엌을 나가버리셨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아마도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러 가시는 길이었겠지요. 이미 단체방에 거짓을 잔뜩 뿌려놓았으니 이제는 사람들을 직접 마당으로 끌어들여 며느리를 망신 주려는 속셈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다시 가스불 앞에 섰습니다. 프라이팬 위의 음식은 어느새 까맣게 타버렸지만 저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매캐한 연기가 부엌에 퍼졌지만 그조차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의 떨림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차가운 확신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가스불을 끄고 앞치마 주머니 속에 핸드폰을 가만히 꺼내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녹음이 멈춤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표시가 또렷하게 떠 있었어요. 방금 그 모든 모진 말들이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곧 이 집 마당이 사람들로 가득 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저는 방금 녹음된 이 추악한 진실을 그대로 들려줄 참이었습니다.
안개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서늘했습니다. 오전 10시 무렵 창밖으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여럿이 한데 모여 낮게 술렁이는 묘하게 기분 나쁜 소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멀리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점점 더 크고 가까워졌어요. 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 틈으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 동네 아주머니 수십 명이 무리를 지어 마당에 들어차 있었어요. 저마다 팔짱을 끼거나 수군대며 우리 집 현관 쪽을 흘끔흘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기어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 많은 사람이 모두 저를 향한 저기로 똘똘 뭉쳐 있다고 생각하니 다리가 후들거릴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야말로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대였으니까요. 시어머님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저를 마녀로 몰아세우려 하셨겠지만 그분은 오늘 이 마당이 누구의 무덤이 될지 짐작조차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한 번 더 가다듬고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둔 핸드폰을 가만히 확인했어요. 오늘 아침 부엌에서 담아둔 그 음성이 여전히 그 안에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차고 습한 안개가 얼굴에 와닿았어요. 제가 모습을 드러내자 무리 한가운데 서 있던 시어머님이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동네 사람들, 저 사람 좀 보세요. 늙은 시어미 집을 가로채더니 이제는 길바닥으로 내쫓겠다고 변호사까지 불렀다지 뭐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꼴을 당해야 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그 능청스러운 연기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까지 짜내며 피해자 행세를 하는 그 모습이 어이가 없다 못해 섬뜩하기까지 했어요. 불과 1시간 전 부엌에서 저에게 그 모진 말을 퍼붓던 분이 맞나 싶을 만큼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소문만 듣고 모여든 이웃들은 그 거짓 눈물을 그대로 믿었어요. 사방에서 저를 향한 손가락질과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다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안다니까. 쯧쯧. 저렇게 멀쩡하게 생겨서는 속이 아주 시커멓구먼. 수십 개의 눈초리가 저를 에워쌌습니다. 마치 죄인을 둘러싼 재판정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저를 몰아세웠어요. 누구 하나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님이 흘린 거짓 눈물 하나로 저는 순식간에 천하의 몹쓸 며느리가 되어 있었어요. 한 사람의 거짓말이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수십 명의 마음을 물들이는지 저는 두려움마저 느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홀로 서서 차오르는 억울함을 가만히 눌렀어요. 여기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흥분한 군중에게 100마디 해명을 한들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뿐이에요. 진실은 곧 밝혀질 거예요. 지금은 그저 폭풍의 한가운데서 침착하게 버티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잠시만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하지만 제 말은 채 끝맺지 못했어요. 무리 속에서 유난히 목소리가 큰 한 아주머니가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평소에도 동네에서 입이 거칠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말은 무슨 말이야?
시어른한테 이런 폐악을 부리는 사람 말은 들을 것도 없어. 애도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친정에서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으면 이 모양 이 꼴인지 원. 근본이 없어, 근본이. 순간 마당의 모든 소리가 제 귓가에서 뚝 멎었습니다. 친정교육, 근본. 그 말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제 친정엄마를 정면으로 겨냥한 모독이었어요. 평생을 올곧고 강단 있게 살아오신 분. 일찍 혼자가 되어 홀로 저를 키우면서도 단 한 번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쉼없이 일하면서도 어린 제 손을 잡고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등을 곧게 펴고 살아야 한다고. 누가 뭐래도 내 자신을 잃지 말라고. 그렇게 저를 가르치고 일으켜 세워주신 제 어머니.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그리워하는 그 이름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그 더러운 입에 함부로 올린 거예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견뎌온 모든 모욕과 멸시는 참을 수 있었어요. 저를 향한 손가락질도 식충이라는 말도 심지어 애를 못 낳는다는 그 모진 폭언까지도 어금니를 물고 삼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엄마를 욕보이는 것만큼은 결코 참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제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으니까요. 차오르던 억울함의 자리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가 들어찼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분노는 뜨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처럼 맑고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아주머니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눈가에는 핏발이 서고 입술은 차갑게 식어갔어요. 제 발걸음에 맞춰 그토록 시끄럽게 웅성거리던 마당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제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다물기 시작한 거예요.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삿대질하던 손가락들이 슬그머니 내려가고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방금 저는 더없이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제 친정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신 분 누구십니까? 삿대질을 하던 아주머니가 제 눈빛에 움찔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조금 전까지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정작 제가 똑바로 마주보자 시선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그 입으로 다시는 제 어머니 이름을 올리지 마세요. 제 어머니는 여러분 같은 분들이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요. 제 목소리는 결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삭이듯 낮았어요. 그런데도 그 한마디는 마당에 모인 수십 명의 가슴을 서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소리를 질러 윽박지르는 것보다 그 낮고 차가운 음성이 훨씬 더 사람들을 압도했어요.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저를 몰아붙이던 사람들이 누구 하나 선뜻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한겨울 찬물을 뒤집어 쓴 듯 마당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차갑고 습한 안개바람이 마당을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무거운 정적 속에서 속으로 돌아가신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엄마를 욕보인 저 사람들에게 진실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들이 흘린 거짓말이 부메랑이 되어 어떻게 자신들에게 돌아오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세요. 제 두 주먹이 어느새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저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더 이상의 관용도 인간적인 자비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의 귀에 저는 진실의 음성을 똑똑히 들려줄 작정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입구 쪽에서 묵직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자갈을 밟으며 천천히 들어와 마당 한쪽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고 잘 차려입은 한 여자가 서류 가방을 손에 든 채 내렸습니다. 신혜수였어요. 그녀는 또각또각 자갈을 밟는 단정한 구두 소리와 함께 술렁이는 군중을 헤치고 거침없이 마당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그 당당한 걸음걸이에 사람들이 저절로 길을 비켜주었어요. 혜수는 마당 한가운데 멈춰 서더니 모여있는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변호사 특유의 서늘하고 단단한 위엄이 서려 있었어요. 그러고는 흔들림 없는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모두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민주 씨의 법적 대리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 신혜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근거 없는 비방에 가담하신 분들은 그 말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할 수도 있으니 부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에 마당의 공기가 또 한 번 크게 출렁였습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그리고 법적 책임이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 저를 향해 거침없이 손가락질하던 이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자신들이 무언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군중 사이로 조용히 번져나갔어요. 가장 크게 흔들린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흘리던 거짓 눈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변호사가 직접 마당까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분은 무어라 항변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지만 혜수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끝내 아무 말도 잇지 못하셨어요. 평생 큰 소리만 치며 살아오신 그분이 처음으로 말문이 막혀 쩔쩔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혜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굳이 말을 나누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마침내 모든 것을 뒤집을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저는 외투 안주머니 속에 넣어둔 핸드폰을 가만히 매만졌어요. 그 안에는 오늘 아침 부엌에서 녹음된 그 모든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의 편을 들어 함부로 입을 놀렸는지 두 귀로 똑똑히 듣게 될 거예요. 안개는 여전히 자욱했지만 그 너머로 희미하게 햇살이 비쳐들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끝이 마침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혜수는 가져온 서류 가방에서 작은 휴대용 스피커를 꺼내 마당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가만히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외투 안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 짧은 동작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려 한다는 것을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느낀 듯 했습니다. 여러분, 혜수가 스피커와 핸드폰을 연결하며 입을 열었어요. 방금 임명자 씨께서 며느리인 박민주 씨가 어른을 함부로 대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오늘 아침 바로 이 집 부엌에서 두 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은 사람의 입을 빌리지만 진실은 이렇게 그 사람의 목소리 그대로 남는 법이니까요. 그 말에 시어머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무언가를 직감하신 듯 그분은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소리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녹음을 한다고? 그만둬.
당장 그만두지 못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해수의 손끝이 화면을 가볍게 눌렀고 다음 순간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오늘 아침 부엌에서 시어머님이 제게 퍼부었던 그 음성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황급히 스피커 쪽으로 달려들려 했지만 해수가 한 발 앞서 그 앞을 막아섰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팽팽한 긴장이 흘렀지만 변호사의 단단한 기세 앞에서 시어머님은 더 다가서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또렷한 음성이 마당 전체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애 하나 못 낳아 대를 끊어놓은 주제의 집주인 행세냐는 그 모진 말. 당장 길바닥으로 나가라는 악다구니. 부엌에서 들었던 그대로 한 글자도 빠짐없이 마당 가득 퍼져나갔어요. 차갑고 표독스러운 그 목소리에는 조금 전 사람들 앞에서 흘리던 거짓 눈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그 둘은 극과 극이었어요. 마당에 모여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멈췄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던 그 얼굴들이 하나둘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충격과 경악이 물결처럼 군중 사이로 번져나갔어요. 어떤 이는 입을 틀어막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당 한가운데 선 시어머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 동정과 연민이 담겨 있던 그 눈빛들이 이제는 싸늘한 경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누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며느리한테 저런 말을. 애 못 낳는 게 무슨 죄라고. 소문이랑 완전히 다르잖아. 우리가 감쪽같이 속은 거였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저렇게 못살게 군 거였구먼. 저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애먼 사람을 잡을 뻔했네.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야. 나는 또 진짜인 줄 알고. 나도 아까 한마디 거들었는데 이를 어째. 저 새댁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수군거림은 순식간에 거센 야유로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어머님 편에 서서 저를 몰아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도리어 그분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여론이 한순간에 뒤집힌 거예요. 거짓으로 쌓아 올린 동정심은 진실 앞에서 단 한 줌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주춤주춤 뒷걸음질 쳤어요. 도움을 구하듯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제 그분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충격에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리다 옆 사람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 사람마저 질색하며 슬그머니 팔을 빼버렸어요. 평생 큰 소리치며 군림하던 그분이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가슴속에 5년 동안 묵직하게 얹혀있던 무언가가 그 순간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향하던 손가락질이 거짓을 퍼뜨린 사람에게로 그대로 돌아가는 이 광경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기다려온 진실의 순간이었어요. 명절마다 부엌 구석에서 눈물을 삼키던 날들, 작은 실수에도 몇 시간씩 잔소리를 견디던 날들, 그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통쾌함이 차올랐지만 저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들뜨는 마음을 다스리며 저는 차분히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응징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했습니다. 해수가 사람들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집의 합법적인 소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박민주 씨입니다.
등기부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들으신 그 음성이 바로 임명자 씨의 진짜 모습입니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이제 모두 똑똑히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곳에서 사실 확인 없이 특정인을 비방하신 분들은 추후 그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할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단호한 선언에 마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쓰럽고 미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입구로 한 남자가 황급히 들어섰어요. 민우였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연락을 받았는지 넥타이가 비뚤어진 채 헐레벌떡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과 주저앉은 어머니, 그리고 낯선 변호사를 번갈아 보던 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정확한 사정은 아직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려 두리번거리던 그가 이내 저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민주야,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망신을 줘? 끝까지 허세를 부리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그 모습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자신이 무슨 거짓말로 이 사달을 만들었는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깎인 것만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끝까지 저런 식이구나.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에게 더 이상의 미련이나 연민은 사치였어요. 저는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그의 가슴팍에 툭 던졌어요. 망신? 저는 또렷하게 되물었습니다. 박민호 씨, 착각하지 마세요. 정작 망신당할 일은 지금부터니까. 봉투에서 떨어진 서류 한 장이 그의 발치에 나풀거리며 떨어졌어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종이를 쥔 그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글자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건 우리 엄마 재단 이사회의 결의서예요. 당신 오늘부로 자회사 대표 자리에서 공식 해임됐어요. 이제 당신은 사장도 대표도 아니에요. 그냥 직장을 잃은 무직자일 뿐이라고요. 애초에 그 자리는 당신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잠시 맡겨둔 것뿐이었으니까.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으쓱이게 했던 그 대표 자리가 종이 한 장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애초에 자기 것도 아니었던 그 자리가 말이에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이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던 그 큰 소리는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민주야, 제발. 조금 전까지 큰 소리치던 사람이 순식간에 애원하는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회사만은 건드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가 한 말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응? 제발 한 번만. 무릎을 꿇고 매달리는 그 모습을 저는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인 양 어깨를 세우고 다니던 사람이 막상 그 거짓된 권세가 사라지자 이토록 비참하게 무너지는구나. 사람들 앞에서 그토록 잘난 척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제 바짓단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비굴하게 손을 뻗고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해방감이 차올랐지만 제 표정은 얼음처럼 차분했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의 그 허세조차 듬직해 보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와 돌아보니 그것은 처음부터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어요. 엄마, 보고 계시죠? 엄마를 모욕한 사람들이 스스로 판 무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저는 5년 동안 이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기만 했지만 이제는 제 두 발로 똑바로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나온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시니까요.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는 지금부터니까요. 민호가 무슨 뜻이냐는 듯 멍하니 저를 올려다보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설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만들어낸 또 다른 빚이 머지않아 그의 목을 조여올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조금 뒤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순간의 진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민호의 흐느낌과 시어머님의 신음소리가 뒤엉켜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당에 모여있던 이웃들도 하나둘 민망한 얼굴로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안개가 걷히고 마당 가득 맑은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길고 어두웠던 5년의 터널 끝에 마침내 빛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해수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비로소 길게 참아온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단단히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지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 소동이 가라앉고 사람들이 모두 흩어진 그날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거친 자동차 소리와 함께 험악한 인상의 남자 둘이 들이닥쳤어요. 검은 양복을 빼입은 그들은 인사도 없이 거실로 성큼 들어와 소파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박민호 씨 어디 있어? 그중 덩치 큰 남자가 거실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거실을 울렸어요. 오늘이 약속한 날이야. 이자까지 합쳐서 2억 5천만 원 당장 안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옆에 선 마른 체격의 남자가 거실을 휘휘 둘러보며 빈정거렸습니다. 집은 으리으리하구먼. 이런 집에 살면서 돈을 안 갚아? 이거 영 말이 안 통하네. 마당에서 무너진 채 겨우 집 안으로 기어든 민호가 그 소리에 사색이 되어 거실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대표 행세를 하며 어깨에 힘을 주던 사람이 이제는 빚쟁이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 있었어요. 사채업자들은 그런 그를 향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사채 무서운 줄도 모르고 젊은 여자한테 명품이며 보석이며 그렇게 갖다 바치더니 이제 와서 돈이 없다고 발뺌할 셈이야? 그렇게는 안 되지. 돈이 안 나오면 몸으로라도 갚아야 할 거 아니야. 그 협박에 민호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그 광경을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모든 정황을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민호가 그 어린 여자에게 사치를 부리느라 끌어다 쓴 사채, 해수가 일러준 그 2억 원이 이자까지 붙어 2억 5천만 원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자기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가시가 되어 자신의 발등을 찍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덜덜 떨며 구석에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저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하는데 나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좀 어떻게 해봐요, 네. 하지만 시어머님 역시 빈털터리이긴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아들이 벌어다 주는 줄로만 알았던 그 풍요가 실은 단 한 푼도 당신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분은 아들의 손을 뿌리치지도 못한 채 그저 넋이 나간 얼굴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셨습니다. 한때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모자가 이제는 서로를 붙잡고 떨고 있는 가련한 신세가 된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시어머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내 아들이 사장이라며, 이 큰 집도 다 우리 거라며, 그런데 빚이라니 사채라니,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그 혼잣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저분은 끝까지도 아들이 자신에게 무슨 거짓말을 해왔는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아들의 허세 위에서 살아온 분이라 그 허세가 무너진 자리에 남은 진실을 마주할 힘조차 없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안쓰럽다 여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분이 제게 퍼부었던 그 모진 말들을 떠올리면 동정 같은 건 사치였으니까요. 사채업자들이 점점 더 험악하게 굴며 민호를 윽박지를 때 거실 문이 열리고 혜수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은 차분한 걸음으로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와 사채업자들 앞에 똑바로 섰어요. 그 당당한 태도에 거칠게 굴던 남자들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혜수가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죠. 이 채무는 박민호 씨가 개인적인 유흥 목적으로 진 빚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림을 꾸리려고 진 빚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집의 소유주인 박민주 씨에게는 단 한 푼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괜히 엉뚱한 분께 손을 댔다가는 도리어 두 분이 더 큰 곤란을 겪으실 겁니다. 명쾌하고 단호한 그 말에 사채업자들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들도 법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함부로 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빚을 진 당사자는 빈털터리고 돈 있는 안주인에게는 법적으로 받아낼 길이 없으니 그들로서도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덩치 큰 남자가 머리를 극적이며 혀를 찼어요. 괜히 헛걸음만 했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던 제가 입을 열자 거실 앞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저는 이 순간을 위해 며칠 전 혜수와 모든 준비를 마쳐두었습니다. 제가 그 빚 갚아드리죠. 사채업자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민호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어쩌면 그는 그 순간 제가 자신을 구해주려는 거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크나큰 오산이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저는 혜수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제가 원금 2억 원을 즉시 상환하는 대신 박민호 씨에 대한 채권을 전부 제 앞으로 넘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부터 박민호 씨가 갚아야 할 사람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예요. 사채업자들은 손해볼 것 없는 제안이라 여겼는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떼일 뻔한 돈을 즉시 받게 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오히려 반가운 일이었어요. 저는 만년필을 들어 채권양도 계약서 하단에 제 이름을 부드럽게 적어 넣었습니다. 사각거리는 펜 소리가 그 어떤 음악보다 경쾌하게 들렸어요. 종이 위에 제 이름 석자가 또렷이 새겨지는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응징의 마지막 매듭이 단단하게 묶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민호. 저는 더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들었지? 이제 내 빚은 전부 내 거야.
너는 앞으로 평생 나한테 그 돈을 갚으며 살아야 해. 내 허락 없이는 어디로 도망칠 수도, 두 손 들고 포기할 수도 없어. 그게 너가 그 여자한테 명품을 안기느라 진 빚의 대가야.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깨달은 민호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바람을 피우려고 진 빚이 결국 자신을 평생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배신했던 전처의 손에 의해서 말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 어린 여자와 백화점에서 웃고 있던 날, 제 가슴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날 밤 홀로 삼킨 눈물이 얼마였는지, 이제 저 사람도 그 절망을 똑같이 맛보게 될 거예요. 저를 식충이라 부르며 내쫓으려던 이 사람이 이제는 제 손에 쥐어진 종이 한 장에 평생이 메어버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후련함이 차올랐지만 저는 겉으로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굳이 소리내어 기뻐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때 무언가에 홀린 듯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러고는 어딘가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그 손길이 절박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저는 흘끗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린 여자 채린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궁지에 몰린 이 순간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도 한때 아내였던 저도 아닌 그 여자라는 사실이 어쩐지 씁쓸하면서도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채린아, 나야. 어떻게 좀 도와줘. 내가 지금 큰일 났어.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여보세요? 채린아? 왜 말이 없어? 뭐? 없는 번호라고? 그는 황급히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돌아오는 건 똑같은 안내 음성뿐이었어요. 그 여자는 이미 번호를 바꾸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민호는 핸드폰을 부여잡고 거의 통곡하듯 울부짖었어요. 그 거친 흐느낌 사이로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나한테 그 비싼 다이아 목걸이까지 받아가 놓고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 하자고 했잖아.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어. 저는 그 처절한 광경을 보며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돈 떨어진 민호를 가차없이 버리고 떠난 거예요. 처음부터 그 여자가 본 것은 민호라는 사람이 아니라 민호가 가졌다고 믿었던 그 화려한 껍데기뿐이었으니까요. 그 껍데기가 벗겨지자 그 여자는 단 하루도 기다리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어쩌면 민호는 이제야 알았을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매달렸던 그 사랑이 실은 자신의 돈과 허세를 향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여자가 저는 흐느끼는 민호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무직자 곁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너가 나한테 안겨준 그 고통, 이제 너도 똑같이 그 여자한테 돌려받은 것뿐이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모든 것을 잃고 짐승처럼 흐느끼는 모습이었어요. 직장도 집도 사랑이라 믿었던 그 여자도 심지어 자신을 감싸주던 어머니의 풍요까지도 단 하루 만에 모조리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의 공기가 비로소 완벽하게 정화되는 듯 했어요.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느새 오후의 햇살이 마당 가득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사채업자들은 돈을 받아 챙겨 조용히 물러갔고 거실에는 무너진 모자와 그리고 해수만이 남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응징의 끝이 이제 눈앞에 와 있었어요. 엄마, 보고 계시죠? 엄마의 소중한 것들을 더럽힌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해치지 않고 그저 진실과 법의 힘만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저는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두 눈을 감았다 떴어요.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의 퇴거 시한이 끝나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정원의 단풍나무를 따스하게 비추던 그날, 대문 앞에는 작은 이삿짐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어요. 평생 호화로운 저택에서 군림하던 두 사람이 챙겨가는 짐은 고작 박스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2층 창가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어요. 민호는 넋이 나간 얼굴로 트럭 옆에 서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정말 어디로 가야 해요?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는데. 그 처량한 목소리가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시어머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트럭에 몸을 실으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의 안주인처럼 큰 소리치던 분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끝내 마당으로 내려가 배웅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건넬 인사도 흘릴 눈물도 제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미워하는 마음조차 어느새 옅어져 있었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멀어지는 모습을 저는 담담한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길고 길었던 한 시절이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뒤 저는 안방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결혼 반지를 꺼냈어요. 5년 동안 제 손가락을 올가매던 그 무거운 굴레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에 쥐고 마당의 연못가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손바닥 위의 반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어요. 행복을 약속하며 끼었던 이 작은 고리가 어쩌다 이토록 무거운 족쇄가 되었을까요? 처음 이 반지를 끼던 날, 저는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모든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해진 제가 있는 거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반지를 연못 한가운데로 미련 없이 던졌습니다. 퐁당! 경쾌한 소리와 함께 반지가 맑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물 위로 동그란 파문이 천천히 번져나갔습니다. 저 반지가 사라짐과 동시에 제 5년간의 지옥 같던 결혼 생활도 억눌러왔던 그 모든 눈물도 영원히 가라앉아 버린 것 같았어요. 물질적인 복수보다 제 가슴을 가득 채운 것은 추악한 소나기로부터 엄마의 명예와 소중한 유산을 끝내 지켜냈다는 깊은 정서적 승리감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숨죽이던 공간이 아니었어요. 상처받은 세상의 여성들을 보듬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 끝났어, 혜수야. 어느새 곁에 다가온 혜수를 향해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정말 이 집이 온전히 내 공간이 된 것 같아. 공기가 이렇게 맑았었나 싶어. 고생 많았어, 민주야. 혜수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너희 친정어머니도 하늘에서 분명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야. 저는 고개를 들어 맑게 갠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엄마, 보고 계시죠? 엄마가 물려주신 그 소중한 이름, 절대 더럽히지 않고 지켜냈어요. 이제 박민주라는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상에 베풀며 살아갈게요.
그날 오후 저는 대문 앞에 새로운 현판을 걸었습니다. 단단한 망치질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홍은재단 이사장실. 엄마의 뜻을 이어 고통받는 여성들과 한부모 가정을 돕는 일을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홀로 저를 키우면서도 늘 어려운 이웃을 먼저 챙기시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제가 이어가려 합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사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난 미소를 지었어요.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은 듯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분들이 저처럼 누군가의 그늘에서 자신을 잃은 채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당당해지는 데에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민주가 5년을 어떻게 견뎠을까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민주는 처음부터 모든 걸 뒤집을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바로 꺼내지 않고 묵묵히 참아냈던 건 단순히 복수를 위해서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끝까지 이 사람들이 변할 마음이 있는지 어쩌면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가장 마음이 갔던 장면은 민주가 통쾌하게 이기고 난 뒤에도 제일 먼저 떠올린 게 돌아가신 친정엄마였다는 점이에요. 결국 민주를 끝까지 버티게 한 건 재산도 법도 아니고 엄마가 남겨준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편하게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